안녕하세요. 기닌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기닌만입니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강남이 전주 대비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부동산은 통계되면 100주 만에 거의 2년 만에 하락 전환이 됐다. 전주 대비 상승률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강남 집값 정책으로 또는 대통령의 워딩에 따라서 강한 압박을 통해서 하락 전환시켰다. 굉장히 메리트도 있고 그럴듯하고 멋진 말이고 의미도 부여할 수 있고 흐름 자체를 꺾었기 때문에 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가게 되면 25억 아파트가 35억 갔다가 33억, 32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집을 누군가가 삽니다. 부자들이 사죠. 부자가 한마디로 이제 이런 거죠. 덜 부자, 그러니까 다주택이 부담스러운 사람, 가지고 가기 어려운 사람이 팝니다. 더 부자가 삽니다. 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사니까. 그래서 부자가 판 집을 부자가 사는 게, 그것도 급매물로 사는 게 우리 서민 주거 안정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부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강남 집값이 떨어져서 추세 하락이 되면 나머지 지역들도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겠는가? 그거는 긍정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추세 하락인가, 일시적 하락인가가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누가 결정하느냐?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정책으로 말해줘야죠. 대통령 말로 집값을 안정시킬 것 같으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안정이 돼야죠. 노무현 대통령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 잡겠다고 했는데 그 후에 이제 MB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집값이 떨어지다 보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도 여파가 있다 보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이제 규제를 좀 풀어서 부양 대책들도 나오는데 집값이 올라가죠. 그 바통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어받습니다. 집값이 또 저평가가 되고 규제가 풀린 상태에서 바통을 이어받다 보니까 집값이 또 올라가는 구간에 문재인 대통령이 딱 바통을 이어받는데 첫 대책이 바로 나옵니다. 8.2 대책, 뭐 6.29였나? 6.19 대책 나오고 8.2 대책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인상. 그러니까 거래세를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는 똑같은 정책을 펴고요. 대출 규제 나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되고요. 토지거래가 구역은 이제 나중에 2020년 이후에 지정이 되고 결국에는 수요 억제입니다. 공급해야죠.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2기 신도시, 문재인 정부 때는 3기 신도시 공급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도 또 뭐 사과를 했잖아요. 아 진짜 미안하다. 지금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한다라고 하니까 팔아야 되는 분들, 한마디로 어떤 분들이냐면 최근에 이제 금매로 한 3억 저렴하게 파시는 분들은 좀 여유는 있어. 자산이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강남, 여의도, 목동에 뭐 이런 아파트들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경험을 해보니까 보유세가 좀 부담스럽긴 해. 앞으로 올라갈 것 같아. 부담스러워. 근데 이제 나도 은퇴 나이가 됐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보유세를 내면서까지 세 채를 보유하기는 힘들 것 같아. 내 나이가 있으니까 나도 좀 여유롭게 살고 싶어. 많이 오르긴 했어. 한 20억 올랐는데 그래 한 3억 저렴하게 팔고 중과세를 맞으면 세금을 20억 남았는데 한 15억을 내야 되는데 3억 저렴하게 팔고 뭐 세금을 한 10억만 내고 내가 10억을 가져가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10억 받아서 내 자녀한테도 주고 나도 여유롭게 차도 바꾸고 쇼핑도 좀 하자. 왜? 남은 집이 한두 채가 더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팝니다. 그런 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판다? 아니고요. 제가 최근에 만난 분들은 그냥 피로감, 필요에 따라서 팝니다. 그래서 집값 올라가는 거 알겠어. 10년 후에도 이런 한강벨트 집값은 더 올라갈 거야. 하지만 내가 세 채를 가지고 가기에는 내 인생이, 내 나이대가 너무 힘들어. 그런 마음이에요. 자, 이재명 정부가 2025년 6월에 이제 취임을 하는데 선언을 합니다. 우리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왜? 세금은 그냥 증세의 수단이지. 뭘 개인이 집 사는 거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컨트롤 하려고 하냐. 우리는 대출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출 규제를 합니다. 6.27 때 대출 규제, 11호도 결국에는 대출 규제와 지역 규제가 나오는데 규제는 세 가지가 있죠. 대출 규제, 금융 규제가 있고 제일 쉬운 방법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 규제,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토지 거래가 구역까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금 규제인데 세금 규제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집값이 오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죠. 왜 오를까 보면 공급 대책에 알맹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될까? 2030년까지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데 누가 보더라도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빠르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봐도 아마 공감을 못했을 겁니다. 아니 135만 호를 2030년까지 착공을 한다고? 어떻게? 135만 호가 얼마나 큰 숫자면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정도 되거든요. 분당 신도시 13개가 넘는 걸 5년 동안에 착공을 한다고? 야, 이게 가능해?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속도가 빠른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나머지 신도시들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 5개 신도시가 제일 속도가 빠른데 합쳐도 17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총력을 들여서 국토교통부가 발굴해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8년 지났는데 아직도 입주 못하고 있죠.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7만 5천 원. 근데 135만 원 하려면 지금 말한 5개 신도시를 또 몇 배를 해야 될까요? 5배? 5배가 아니라 8배 정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한 개도 지금 이 5개도 못 하는데 이거의 8배를 2030년까지 한다는 건 사실상 국민들을 그 받아줄 수 있는 국민은 없죠. 야, 이게 답이 없다. 집값 오르겠다. 조만간에 규제 나오겠다. 9월, 10월 집값 폭등하잖아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2월에 대통령께서 아마 보고를 받아본 것 같고요. 원래 추가 공급 대책이 12월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1월 29일 129 공급 대책이 발표가 되는데 왜 안 나왔냐면 제가 추측컨대 아마 대통령이 리젝했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발표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좀 생각 좀 해보자 라고 하는데 1월에 전격적으로 대통령께서 1월 23일, 1월 29일에 공급 대책이 나오는데 1월 23일에 양도세 중과세 부활시키겠다라고 이제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그때부터 폭풍 SNS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SNS 내용을 보게 되면 30번을 넘게 했는데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대통령도 공급에 대해서는 크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수요 억제로 가게 되는데 이 수요 억제 메시지가 양도세 중과세 이제 세금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중과세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 때 유예를 해준 걸 이제 정상화시키는 거야라는 말 포장을 할 뿐이지 실제로 증세죠. 왜냐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세금 규제인데 세금 규제를 유예하다가 부활시킨 것 자체가 세금이 부활하는 거니까 중과세가 세금 규제가 부활하는 거니까 세금 규제의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그러면 세금 규제는 두 가지가 있죠. 보유세가 있고 거래세가 있는데 이제 거래세 인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거티브 이펙트가 뭘까라고 하면 5월 9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자님이 3주택자인데 강남에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10억이 남았습니다. 한 채는. 이제 이걸 팔려고 해요. 세금을 한 7억 5천 8억을 냅니다. 2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이 2억도 생각해 보게 되면 그동안 냈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보유세 공제 안 해줍니다. 대출이자도 냈잖아요. 은행에. 야, 그거다가 계산해 보니까 남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되네? 집값이 10억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5천만 원, 명목적으로 2억이 통장에 들어온다.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못 팔죠.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팝니다. 100이면 100명한테 물어봐도 똑같습니다. 아마도 하락을 주장하는 또는 뭐 진보적인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도 그 입장이 되면 못 팔 겁니다. 누가 10억 남는 집을 8억 세금 내고 2억을 가지고 간다? 동업을 해도 5대 5인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거죠. 매물이 잠깁니다. 이게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5월 9일이 지나면 이제 매물이 안 나옵니다. 입주 물량도 없는데 매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공급 절벽이 됩니다. 고가 아파트 시장, 양도세가 부담스러운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매물이 잠기면 문재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뭐 노무현 너무 머니까 보유세를 올립니다. 팔려고 하니까 양도세 중과세. 야, 80%를 내고 팔아라고? 보유세는 부담스러운데 80% 내고는 못 팔겠어. 그럼 시장의 다주택자들은 자식한테 증여를 하거나 세입자한테 전가를 해서 전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막 강구하겠죠. 아니면 예금 깨고 주식 깨서 돈을 모아서 세금을 어떻게든 내보든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는데 이게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선진국들이 그렇습니다. 야,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를 내려야 되는 게 맞는데 차마 거래세를 못 내립니다. 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불로소득이라고 보잖아요. 부동산 차익에 시세 차익에 대해서 내 친구가 집을 사서 맨날 10억 올랐다고 자랑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제가 무주택자라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정부가 불로소득을 환수해도 모자랄 판에 깎아주겠답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게 하려고. 그래서 기본세율이 6에서 45%인데 25% 해줄게. 그러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하는 거지? 야, 불로소득을 더 환수해서 중과세를 해도 모자랄 판에 더 깎아준다고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중과세를 하면 일단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속이 좀 시원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징벌적 과세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근데 매물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은 부동산 정책 결과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입주 물량은 많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연 4만 7천에서 4만 9천 호 정도로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입주 물량 반토막입니다. 약 2만 8천 호 정도. 그것도 임대 청년주택 포함해서 민간 물량들은 18,000, 17,000호밖에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지금보다 입주 물량이 2배나 많았는데 매물이 잠기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올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매물이 잠기면서 결과적으로 불안한 수요자들이 집 사자라고 뛰어들면서 이제 집값이 폭등했는데 지금 또 일단 거래세는 올립니다. 그러면 저는 결과는 정책이잖아요. 정책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그거죠. 저는 인풋이 똑같으면 아웃풋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이 인풋은 똑같은데 아웃풋은 다르다라는 걸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2번은 경험했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간단하게 생각하면 거래세와 보유세인데 2번 다 올려서 2번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2번 다 올린다? 근데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다?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결과가 다르다? 말로 하는 압박은 그렇잖아요. 자식한테도 잔소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악발이 먹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지 않으면 계속 잔소리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피로감이 누적이 되고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대통령이 남은 임기 4년 넘을 동안 계속 매일 SNS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는 하든지 말든지 이제 잔소리가 효과가 떨어집니다.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양도세는 올렸는데 보유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물이 잠기니까 82.5%. 그러면 이 잠기는 매물을 풀려면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이 팔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많은 쪽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보유세를 올려라. 단 거래세는 내려라.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취득세도 비싸고 양도세도 비싸고 보유세, 종부세도 비싼 나라가 어디 있냐. 싱가포르는 취득세가 높은 나라고요. 국가마다 다 차이가 있거든요. 미국은 보유세가 높은데 역설적으로 양도세가 낮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보유세율은 높은데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내가 10억에 샀는데 30억이 되더라도 샀던 10억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매년 올라가는 공시가격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국가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각 국가의 가장 높은 세율만 가지고 옵니다. 취득세도 12%, 지방세까지 하면 13.2% 되는데 그거 싱가포르에서 가져왔습니다. 왜? 제일 비싼 것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괴물이 탄생을 하니까 보유세는 올리는 거 오케이. 선진국들도 비싸니까 또 보유할 능력만 되는 사람만 사. 단 거래세를 내려주면 됩니다. 취득세 내려주고요. 양도세도 내려주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다주택자들 중에 팔 사람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과거와 달라졌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는 더 젊었고 노무현 정부 때 30대, 40대인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40대, 50대가 됐고요. 지금은 60대, 70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젊을 때는 고정 수입도 들어오고 에너지도 있고 힘도 있고 살 날도 많이 남았으니까 버티는데 60, 70 정도 되신 분이 살아봐서 얼마나 산다고 내가 부동산을 세 채를 가지고 버텨본들 무슨 부귀영화가 있겠습니까? 요즘 생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팔아서 여행도 다니고 자식한테 현금도 좀 주고 손주한테 용돈도 주고 소고기도 사 먹고 골프도 치고 차도 바꾸고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양도세가 사실 45%도 많거든요. 기본세율이. 근데 중과세를 한다고 하니까 더 못 팔잖아요. 그러면 저는 출구를 그냥 내려주게 되면 또 부자 감세 논란, 무주택자들이 너무 섭섭하고 속상하니까 어떤 논리를 만들어주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KBC세 대비 10% 저렴하게 팔면 양도세율이 45가 아니라 35%, 10%포인트 더 저렴하게 해줄게. 20% 저렴하게 팔면 25%를 해줄게. 기준을 바꿔주게 되면
집을 사는 사람은 금매를 사서 좋고 집주인은 사게 파는 대신에 세제 혜택을 또 많이 받아서 좋고 국가는 안 되는 거래가 많이 되니까 25%라도 양도세 받는 게 어딥니까? 보유세를 더 올릴 거야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와 똑같은 인풋이 똑같아지는 거죠. 보유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올리고 똑같은 전철을 세 번째 받는다? 그러니까 인풋이 똑같아? 근데 아웃풋은 달라진다? 그거는 정책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야 될까요? 안 사고 싶은 사람들이 사야 될까요? 그냥 정책으로 말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정책이 달라지면 시장도 야 뭔가 다르네. 야 이번에 양도세 내려준대. 보유세는 올라간대. 야 다주택 가지고 있어 본들 좋을 게 뭐가 있어. 팔아. 그럼 다주택자들은 팔겠죠. 그럼 이 전세, 월세 집은 누가 제공을 해주는가? 공공이 제공해 주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90%는 민간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민간 다주택자가 전월세를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르냐 안 오르냐는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국가가 80%를 책임을 집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했지? 그럼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민간이 20%, 공공이 80% 너무나 이상적인데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도 하고요. 말레이 연방에서 독립할 때 이미 돈도 좀 있었고 부자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이 임대를 많이 공급을 해주게 되면 공공이 이득일까요? 손해일까요? 당장은 땅을 사서 건축해가지고 저렴하게 제공해 주게 되면 국가는 손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또는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면 할 수는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 60년대 토지 개혁을 하고 50년대 토지 개혁을 하고 60년대 이제 토지 개발, 국토 개발을 하고 70년대부터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이 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거지 나라였죠. 원조 받는 나라인데 무슨 공공 임대를 짓습니까? 그리고 땅을 개인한테 다 분양을 합니다. 왜 분양을 했을까요? 국가가 땅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왜 분양을 했을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럼 분양을 하면 어떤 게 좋아요? 국가의 수익 사업입니다. 부동산은. 왜 수익 사업이냐? 자, 개인한테 땅을 줘요.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의 이름을 올려줍니다.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을 줍니다. 사용, 내가 거주해서 살 수가 있고 수익, 월세 줘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처분,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야, 그래도 네가 팔아서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아? 그래서 45%의 양도세를 가져갑니다. 국가가. 나름대로 타당하죠. 그럼 산 사람은 또 취득세를 또 냅니다. 살 때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매년 보유세를 또 냅니다. 팔 때 양도세를 냅니다. 또 다음에 산 사람은 또 취득세를 냅니다. 또 보유세를 냅니다. 국가는 매년 거래가 될 때마다 계속 세금이 들어옵니다. 이거보다 좋은 수익 사업이 어디 있어? 땅은 누구 땅? 국가 땅. 전쟁이 나면 국가 땅이잖아요. 개인한테 소유권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이름을 올려줄 뿐이에요. 그러면 사용, 수익, 처분 권한만 줘요. 땅덩어리 자체는 대한민국이잖아. 근데 개인은 마치 그게 영원히 자기 땅인 것처럼 그 땅에 세금 내면서 모든 걸 다 하는데 그냥 집 짓고 잘 살다가 팔 때 그냥 양도세 내고 팔고 나면 끝. 이런 겁니다. 그럼 국가의 수익 사업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사업은.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국가가 좀 잘 살기도 하고 보니까 서울은 빈 땅도 없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네. 우리가 이제 선진국으로도 진입이 됐는데 서울이 양극화하다 보니까 수요가 지방 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에 수요는 많이 들어오는데 땅이 없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해. 야, 서울 집값 특히 강남 집값 좋은 데는 계속 오르네.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있어. 야, 쟤들이 왜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땅도 없고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답을 낼 수는 있잖아요. 서울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 그래도 집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만 사. 다주택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잘 살기 때문에 우리 공공이 할게. 공공이 임대 책임질 테니까 니들이 공공한테 팔아. 돈 줄게. 아니면 뭐 양도세 좀 깎아줄 테니까 우리한테 저렴하게 파는 대신에 양도세를 왕창 깎아줄게. 팔아. 라고 해서 공공이 사든지 아니면 개인이 문제라면 대형 법인들을 육성시켜가지고 대형 법인이 개인이 있는 다주택을 사도록 매입을 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받아주고
세제 혜택을 주든지 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가면 되는 거지. 앞뒤가 다주택자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는 타겟이 중저가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에요.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지금 뭘 그렇게 큰 잘못을 했을까요? 그게 대출 연장을 왜 안 해주죠? 지금 전월세가 문제잖아요. 아파트. 그러면 빌라 오피스텔 시장이 아파트의 전월세 수요라도 수용을 하도록 오히려 육성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씨를 말려버리니까 전월세 시장은 앞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이재명 정부의 최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설적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를 많이 올립니다. 근데 구분을 안 합니다. 고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구분을 안 하고 그냥 때려버립니다. 주택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만난 할머니는 종로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 하나 가지고 월세 받았는데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1년에 한 3배씩 올라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팔았습니다. 팔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건축하시는 분이 이제 땅을 보고 사가지고 그다 빌딩 올립니다. 세입자는요? 명도당하죠. 그럼 누구를 위한 종부세였나? 세입자는 쫓겨나가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고 이 할머니는 임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팔아서 엄격결에 돈 벌어가지고 그 돈 그냥 쓰고 뭐 이런 현상. 그러니까 빌라 오피스텔 시장도 따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전세 월세 시장은 대통령은 문제 없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뭐 전세 월세가 최대 화두 앞으로 더 문제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씀은 그거잖아요. 집주인이 팔아 다주택자가 토지거래가 구역이니까 누군가 입주해야 되는데 야 무주택 세입자가 입주하게 되면 제로섬 아니야? 똑같은 거잖아. 파는데 매물은 하나 전세 매물은 주잖아요. 세입자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주는데 세입자가 사면 돌고 돌아서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 논리가 맞아떨어지려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사면 똑같죠. 세입자가 그 집을 또 사. 그러면 다주택자는 주택수 하나 줄이는데 세입자도 하나 집을 사게 되니까 무주택자도 줄고 딱 맞아떨어지는데 세상이 어떻게 다주택자 집에 사는 세입자가 다 모든 집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은 어떻게 돼요? 뭐 여러 가지가 꼬이죠. 꼬인다는 게 뭐냐면 자동차도 가다 보면 분명히 막혀. 그러다가 어느 순간 터널 통과하면 잘 달려.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왜 막혔지? 100대가 지나다니는데 100대가 나왔는데 차는 막혀.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또 지금은 잘 달리네? 이게 병목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터널 때문에 속도를 줄이면서 병목이 생긴다든지 어떤 초보 운전 때문에 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앞차가 뭐 사고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부동산도 아파트 시장도 똑같 모든 게 계획처럼 안 돌아가니까 세입자 집주인이 나간대. 그럼 세입자는 먼저 이사갈 집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세입자가 근데 만기가 됐는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고 딱딱 맞아떨어지면 괜찮은데 안 되면 세입자 먼저 나가고 집주인이 세입자 보내고 공실로 몇 달을 비워둘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미 또 수급 밸런스가 이미 또 안 맞기 시작을 하는 거고 서울 집은 누가 사요? 서울에 사는 세입자가 살 수도 있는데 경기, 인천, 지방에 있는 분들이 올라와서 살 수도 있잖아요. 가구수 분할. 신혼부부가 1년에 서울이 전국이 22만 상인가? 서울에서 한 4만 2천 정도 나오거든요. 신혼부부가. 걔들은 어디 가요? 전세든 월세든 집을 사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 수요는 누가 받아줄 건데요? 그러니까 전세는 입주 물량이 충분하면 괜찮은데 지금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전월세가 문제가 되는데 정부 정책이 다주택자들은 팔아라. 신축 아파트들은 갭 투자 맞겠다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세입자는 전세 대출 안 나옵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물량이 안 그래도 없는데 거기는 세입자가 전세 대출 안 나옵니다. 세입자가 갈 수 있는 집은 더 없다니까요. 전세 대출도 지금 점점 안 나옵니다. 정책적인 요인과 입주 물량 부족이 맞물리면서 전월세 시장은 지금 아마 올해 내년 시간이 갈수록 아마 볼만하지 않을까. 그런데 15억 아래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많이 올랐는 집이 양도세가 부담스럽죠. 강서구에 7억 아파트가 뭐 7, 8억 하던 게 이제 몇 년 만에 10억이 됐어요. 한 2, 3억 올랐어. 양도세 일반 세율로 내나 중과세로 내나 5천만 원 1억 차이인데 급매로 5천만 원 1억 저렴하게 팔면 중과세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 매수자들은요. 10억 안에 대출 6억까지 나와요. 신혼부부가 4억 부모님 자금 도움 받고 본인들이 모아서 4억이고 대출 6억 받으면 10억 아파트 살 수 있어. 신혼부부들 어디로 갈 거예요?
전세 아니면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지금 전세 구하러 가보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전세 매물이 엄청 귀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부모님 집에서 살 수는 없잖아. 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별로 없어요. 그럼 월세로 가야 돼? 야, 신혼을 우리 빌라 투룸에 신혼집을 마련하자 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우리 신부 같으면 하겠습니까? 결혼 깨자고 하죠. 너 같은 놈하고는 난 못하겠다. 야. 난 못 살겠다. 하지 말자. 그러면 집을 사거나 전세를 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신혼부부들은 요즘 집 삽니다. 대출 받아서. 왜? 10년 후에는 올라가겠지. 서울이 안 올라가겠어. 수요 과잉의 공급 부족 지역인데 서울이 10년 후에 서울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사실상 끝난 거죠.